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저자는 마이크 리스터, 출판사는 수호 소재입니다. 먼저 추천사입니다. 편안함의 습격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그로 인해 잃어버린 정신적 회복력과 삶의 생동감을 되찾는 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낯선 환경, 신체적 도전,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실제로 알래스카의 척박한 자연 속에서 33일간 생존한 자신의 체험과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연구로 풀어냅니다. 심리적인 불편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좀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책은 정신적인 탄력성, 자기 효능감, 몰입과 회복의 심리를 직관적이면서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편안해지는 거초와 냉난방이 조절되는 멸균의 장소에서 도전이라는 일절 없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과식하며 살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은 시인 메리 올리브가 말한 야생적이고 소중한 삶의 경험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쏟아진 증거들은 옛날 옛적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불편함을 경험하면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튼튼해지고 정신적으로 강인해지며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학자들은 불편함이 우리를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해서 이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쉬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말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제안하는 여정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우리 삶에 포함시키라고 권하는 처방의 극단적인 끝에 있습니다. 야생으로의 회귀이며 부분적으로는 사고방식의 재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측량할 수조차 없는 전방위적입니다. 물론 편안함과 편리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늘 진보시키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점 과도하게 편안하고 풍족함이 넘치는 환경에서만 머물렀던 우리의 지난날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죠. 이제 인류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마땅히 겪어야 할 경험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졌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을 변화시켰고 그 방향이 늘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미숙이라는 것은 일본 신도에서 행해지는 정화의식으로 물을 사용해 신체와 마음의 부정을 씻어내는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주로 차가운 폭포나 강물 등의 극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자기 극복과 정신 단련을 추구하죠. 이 책에서는 이것을 정화 수행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정화 수행이 가져다준 청정 상태는 고대의 합기도 수련자들이 자연의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갔던 이유와 같습니다. 폭포와 냇물 또는 바다는 수련자의 불순함을 씻어내 그를 우주와 재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였죠. 이후에 정화수행이라는 개념은 문명 세계에서 얻은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자연 속으로 장엄한 도전을 떠나는 방식으로 응용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극한 자기수련은 굳어있는 뇌와 육체와 정신을 재부팅시킵니다. 한계를 깨부숨으로써 옛 일본의 합기도 수련자들이 추구했던 마음 챙김과 중심 잡힌 자신감, 정신력을 안겨줍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망도 없었죠. 옛날 사람들은 늘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사냥을 할 때, 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할 때, 여름이 끝나고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등등 도전에 맞닥뜨리면서 인간은 점점 자신의 잠재력에 눈을 떴죠. 엘리엇은 키 185cm에 철인 3종 경기로 다져진 약 86kg의 늘씬한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그는 나이는 54세였지만 40세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전받지 않고 생존하는 일이 가능해졌죠. 먹을 것은 넘쳐나고 편안한 집이 있고 좋은 직장과 나를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 한마디로 오케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잠재력이 이 큰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엘리엇이 오솔길 양쪽에 숲을까지 감쌀 정도로 허공에 큰 원을 그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원 가운데에 접시만한 동그라미를 그렸죠. 사람들은 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잠재력이다 하면서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뛰어들어 헉소리 나게 힘든 도전을 하면 자동으로 천부적인 정화장치가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만 머물지 말고 제발 그 너머를 탐색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 도전 모델에서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과제가 엄청나게 힘든 것이어야 한다. 2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대목은 금방 이해가 갔는데 엄청나게 힘듦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 성공할 가능성이 50%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40km를 주파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30km를 뛰는 훈련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60km 정도를 뛴다면 그건 우리의 도전 모델이 아닙니다. 실패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15km 이상 뛰지 못하고 두어 번 정도 25km를 뛰어보진 못했지만 30km까지 뛸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목표는 약 40km가 되는 것이죠. 목표는 유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50%는 다른 사람의 50%와 같지 않을 테니 말이죠. 3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10km가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에게 몹시 힘든 일에 도전해보는 경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우울증과 불안, 비소속감 같은 정신적인 증상들이 육체적인 나태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실패하는 겁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2번 실패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뇌는 실패라는 개념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가장 원하는 건 실패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뿌리 박힌 현상입니다. 두려움의 진화적인 기원을 탐구한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과거의 생활 양식에서 온 때가 많습니다. 초기의 인간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포식자와 독을 품은 뱀, 적대적인 상대 부족, 혹독한 날씨, 그리고 수풀 속의 바스락거림이나 풀밭을 기어가는 뱀을 쉽게 알아채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 궂은 날씨와 높은 것을 피하려는 이유, 대중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목덜미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낼 때 불안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실패의 결과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패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망쳐서 상사에게 찍히는 정도를 의미하죠. 인간의 마음은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대평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앞에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과거의 사회적인 실패란 부족으로부터 추방당해 자연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진화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정말로 위대한 것은 결코 안전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실행되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은 도전에 참여하는 것, 그런 상황에 과감히 뛰어드는 행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내 안의 잠재력을 일깨워주죠. 그랜드 캐니언 왕복 도전을 살펴보면 전 32km도 못 뛰었습니다. 애초부터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됐죠. 그런데 처음에 그 그랜드 캐년의 사우스림 가장자리에 섰을 때 내가 초인이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나에게 도전을 할 적절한 도구가 갖추어져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힘, 그 이상의 힘이 느껴지더군요. 일종의 모험심 같았습니다. 인간의 장엄한 도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학자들은 1990년대를 헬리콥터 양육의 시작으로 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무렵의 부모들은 미디어가 조정한 납치에 대한 두려움에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 양육은 재설기 양육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는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맹렬하게 치워버립니다.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이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현상의 원인은 아이의 탐험을 가로막는 풍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헬리콥터 양육이 시작된 직후 그 세대에 속한 대학생들 사이에 불안과 우울증이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깥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무더기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튀는 행동을 하고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인생의 진짜 도전은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토는 내가 정말로 불편한 뭔가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도중에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을 마치고 나면 나는 내가 나를 지켜보는 유일한 사실이었다는 사실, 힘들었던 상황에 당당하게 대처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청중이나 타인의 대단한 칭찬이 필요할까요? 나는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걸까요? 아무튼 저는 소셜미디어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있는데 요즘에는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합동 연구팀이 밝혀낸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야외 도전 과제가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다룬 약 100개의 연구 논문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현대의 멸군 세계를 떠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강인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기와 두려움 또는 위험에 맞서는 일은 최적의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향상된 자존감, 인격 형성, 그리고 심리적인 회복력을 증진시킵니다. 라스베거스에서 불편함을 찾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문을 열고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한여름의 사막은 아궁이 속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운동이 인공적인 환경 속의 일상을 탈출하게 해주는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죠. 주말마다 거금 400달러를 주고 산 신발을 신고 붉은 안반 협곡, 검은 바위 사막, 조슈아 나무숲, 전나무 고원지대를 몇 시간씩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이 모든 자연 환경이 주중에 쌓인 마음속의 먼지를 날려버리는 고압 세척기 역할을 했죠. 길고 조용하고 인적이 없는 탐색로가 눈앞에서 내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시간당 100달러짜리 상담 치료사를 찾아가 수다를 떨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운동하는 것이 쾌적한 데서 운동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물질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고온 운동에서 운동을 하면 열 충격 단백질과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 충격 단백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운동의 창의성을 약간 가미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데 익숙해지기 위해 20에서 30kg짜리 배낭을 맨 채 집안일을 했던 것이죠. 상상해봅시다. 마치 보병 전투원처럼 군장을 메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랫감을 정리하고 화장실 바닥을 닦는 모습을 말이죠. 때론 배낭을 지고 겨울용 등산화를 신고서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합니다. 내 꼴은 오갈 데 없는 동네 바보 같았고 내 느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지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훈련은 체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자면 컴포트 존을 벗어나 정신과 육체를 한꺼번에 동원해야 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학습하는 과정은 우리 뇌 회로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일부 질병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주죠.
마치 신경계에 팔기통 엔진을 달아주듯 미엘린을 형성시킴으로써 뇌와 신체 전반에 걸쳐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신경 신호를 생성해줍니다. 뇌 속의 미엘린이 증가하면 전반적인 뇌 기능이 향상되고 반대로 부족하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한 예로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학습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인 당뇨 수치가 증가했음에도 실제 치매 발생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데 몰두하는 시간이 나쁜 습관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점점 더 초연결적이고 집단 중심적인 사회에서, 즉 우리가 속한 그룹이나 조직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세상에서 가끔은 혼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붓다나 노자, 모세, 에머슨 등 수많은 이들이 홀로 있음의 유익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애써 홀로 있고자 했던 이런 인물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해방감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모든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누구의 의지에도 나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죠. 나는 불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30쯤 된 남성이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담론은 사회라는 그 배경을 벗어나면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홀로 있음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홀로 있음이 생산성, 창의성, 공감 능력, 행복감을 높여주며 자아의식을 낮춰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크 박사는 말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사라져버리고 영영 회복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고독을 자신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기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흔해 빠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외롭다는 느낌을 풍요로운 고독의 느낌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목표입니다. 적막한 고독 속에 서 있는 동안 나의 불안은 모든 방해가 사라진 느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도 영향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 문명세계의 모든 인간과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느낌. 가나자와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가끔 야외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북적거리는 도시가 안겨준 스트레스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집중 모드와 비집중 모드입니다. 집중 모드는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할 때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TV를 볼 때, 대화를 할 때, 혹은 그 밖의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뇌는 집중 모드가 됩니다. 비집중 모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나죠. 내면을 향하는 마음의 방향이자 휴식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더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집중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복원하고 재구축합니다. 비집중 모드에서 보내는 시간은 업무를 완수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넘겨주고 있는 11시간 6분의 주의력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모두 집중 모드 상태에서 소비됩니다. 이런 집중 상태를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비집중 모드를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휴대전화와 TV, 컴퓨터 등등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운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결국 주의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치는 것이죠. 현대의 삶은 우리의 뇌를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따분함의 결핍이야말로 인류의 정신적 피로를 거의 위기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한 미디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스크린 기반 미디어의 맹습이 미국인들을 갈수록 별스럽고 조급하고 산만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밉상입니다. 괄호 속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마음들은 우울증, 삶에 대한 불만족, 인생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느긋하게 방황하면서 화면 밖의 것들을 인식할 때만 그 존재가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